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최고의 패널들 모시고 힘차게 오늘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덕수 철퇴, 한덕수 철퇴. 9대0, 9대0, 9대0. 네, 우선 오늘 4.16 네, 4.16입니다. 오늘이 네, 그 팽목항에서의 아픈 비극과 당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것으로 먼저 잠깐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10초만 묵념을 하죠. 네. 많은 분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어지럽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또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깝게 희생되신 여러분들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패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전 의원님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또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스픽스의 간판입니다. 네, 정기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간판도 되고 대표님도 되고. 간판이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방송용 멘트. 간판은 아닌데 본인이 요즘 간판입니다. 아유 무슨 네 어쨌든 저희들이 그 시작할 때 많은 분들께서 한덕수를 외치고 부대 영을 외치셨는데요. 그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대통령 몫으로 지난번에 발표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명이 인정이 되어서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우선 우리 이상호 기자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김정한 변호사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한 변호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2월 9일 날 이 양반이 아주 선제적으로 포고령 1호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게 이게 씨앗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이제 이 양반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대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임명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완규 뭐 함상훈 뭐 말도 안 되는 저런 내란 세력이 내란 묻은 사람을 임명해? 그럼 나는 내가 지금 내란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건 내 법익이 이건 침해되지? 해서 적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4월 8일 날 임명을 지명한 게 아니라 뭐 발표했다고요? 어쨌든 간 지명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에 헌소에다 이제 가처분 본안을 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재판부가 배정이 되고 4일 만이죠. 만 4일 만에 결정이 난 건데 정말 정광석화와 같이 그리고 특히 이번에 기사회생으로 그 2명과 동시에 끼워 넣기로 해가지고 겨우 어렵사리 들어간 마은영 재판관이 9명 뺑뺑이 돌렸는데 하필이면 또 주심 재판관이 돼가지고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9대1 만장일치로 한덕수의 모든 법꾸라지 주장을 반박하는 완승의 결정을 받아냈다. 김정환 변호사 만세. 네. 좀 만세. 요약 정리를 되게 어지럽게 하시네요. 저는 저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대행의 지난 그 이제 헌법재판 판결대로 따르면 물론 뭐 기각은 됐습니다만 그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국회에서 그때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은 3분의 2지만 탄핵의 그 소추 의결 정수가 그러나 총리일 뿐이기 때문에 총리의 소추 의결 정족수 가반 151석 이상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총리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총리일 뿐인 사람이 대행일 뿐인 사람이 현상 유지해야 될 사람이
임명한 것은 그것은 뭐 위헌이다. 그래서 가처분에서 지명은 철회돼야 된다라고 판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9대 0으로 9대 0으로 했다. 또 9대 0으로 했다는 것은 이제 뭐 탄핵감이다 이렇게 사실상 그 정치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그 우리 마은혁 재판관이 전자배당 했는데 주심 재판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4개월 만에 만난 겁니다. 예. 네. 예, 한판 승했죠. 지난 8일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몫으로 이제 그분들은 대통령 지명 몫이었죠. 그분들의 후임으로 이완규 그리고 함상훈 후보자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환 변호사 등이 이러한 한덕수의 재판관 지명 행위는 매우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오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40쪽짜리 의견서를 내면서 내가 지난 8일 날 발표했던 2명에 대한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지명이 아니었다. 나는 그냥 그 2명에 대해서 발표만 했을 뿐이다. 라고 그래서 이거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한 권한대행 측의 이런 2 후보자 지명행위가 단순한 발표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받아들이지가 않았고요. 실제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바로 임명이 가능한데 이 상황에서 선출되지도 않은 권한대행이 월권을 행사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잠식했다. 그런데 이제 가처분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이 매우 심대히 큰 상황에서는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인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노 변호사님 그 저기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지명이라고 그럼요. 썼잖아요. 그때, 그때 언론에 공보에도 났죠. 보도에도 났고요. 보도 자료도 돌려줬어요. 네, 본인이 지명이라고 정확히 말했어요. 네, 근데 맨날 말장난만 하시는 분이어서 자, 헌법재판소 재판 이 결정 2025 헌사 399번 사건이었고요. 혈액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었습니다. 신청인은 김정환 변호사였고 피신청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였습니다. 주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신청인이 2025년 4월 8일 이완규, 함상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 임명 절차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 헌마 397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이런 얘기니까요. 이러한 결정을 두고 헌덕수 권한대행 측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자리를 지키겠다. 근데 이미 오늘 얘기했습니다.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 본안에 대한 방어는 맞아요. 불가능해졌어요.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해졌고 네, 헌재 결정문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내용 있어요. 이거를 기각했는데 본안 청구가 인용될 때 얻을 불이익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 자체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구조는 인용했다가 기각됐을 때 아니면 기각했다가 인용했을 때 이 2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익 형량을 따지는 것 같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취지니까 이거를 여기서 인용하고 본안에서도 인용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게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더구나 이제 방어 논리로 유일하게 내세운 게 이제 발표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그 지명 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정을 했고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그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게시하였다. 그러니까 그 발표가 사실 공표라고 하는 행위인데 그것까지 커버해서 다 어찌 됐든 간에 너는 공식적으로 임명 절차를 게시한 것이다라고 해서 명토 박았어요. 어떤 네. 논리도 불가하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명이 안 되고 발표만 했으니까 본안은 안 가는 거죠. 아니, 아니 제가 질문을 가야죠. 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이 지금 법무법인 정로는 피신청인 쪽에 지금 이제 저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변호사 비용은 누가 됩니까? 총리실에서 됩니까? 아니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중요한 아니에요. 문제죠. 예. 자 그러면 본안에 갑니까 안 갑니까? 노변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아니 여쭤보려고. 본안은 당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본안이 종국 결정을 내릴 때까지만 효력 정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야 했지만 되는 그래서 거예요. 본안을 하려면 그러면 이거는 나는 지명을 하지 않았고 발표만 했다. 그러니까 본안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겠죠. 너네 스스로가 자인을 했으니 이거는 니네의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판단을 하겠죠. 아니, 그 앞뒤가 안 맞다고 해서 제가 그냥 어리석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지명이 아니고 발표인데 그럼 본안을 가면 안 되지. 왜 지명을 해야 본안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그냥 지명은 하지 않고 발표만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면 예고편처럼 언론에 브리핑만 좀 사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 각하를 해달라고, 각하해달라고 예. 한 거는 본안은 안 가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럼에도 이제 뭐, 불구하고 네. 이제 뭐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제가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앞뒤 안 맞는 거 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정말 쌍욕을 확 해주고 그러니까 싶은데. 그 저 대표님 같은 경상도식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발표만 했지 지명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 경상도에서 어떻게 비아냥거리는 줄 아십니까? 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마리가 빵구가 마리가 방구가 아니고 정확하네요. 나쁜 XX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20년 드리면서 20년 전부터 그 공론장에서 통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네, 결정 사유가 이거였습니다.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임명 권한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이런 식으로 지명하거나 임명하거나 발표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한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게 되면 국민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그러니 그 두 명에 대해서 권한 없는 한덕수가 아무리 발표를 하든 지명을 하든 임명을 하든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가처분 결정은 왜 필요하냐? 임명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따라서 법익을 비교해서 형량을 해보니 가처분 인용으로 임명 절차가 지연된다 해서 그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재판의 적법성과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너무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과정은 네, 뭐좀 너무 정확해요. 국민들 애를 많이 먹였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탄핵 재판 때도. 그런데 과정은 참 앞으로 또 많이 알려지겠지만 하여튼 뭐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은데 결정문만 보면은 네. 상당한 그 의미가 있는 결정문을 연달아서 근데 내는 거예요. 결정문을 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법조인들이 보기에 이렇게 완벽한 결정문이 그리고 없어요. 모범 교과서 댓글 반응들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상한 짓들 많이 하고 월권적이고 위헌적이고 위협적인 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문 상식적인 수준의 맞아요. 결정이라고 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댓글 같은 데 반응 보면 이런 것만 봐도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시원하고. 너무, 네.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지금 말하자면 이상하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어떤 기관이 이렇게 상식적인 주문을 과 결정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된다라고 하니 지금 이제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 일당이 얼마나 사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서, 공기를 퇴행시켰는가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정말 이런.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공기에.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중간중간 고비고비마다 하나씩 이렇게 오아시스처럼 시원한 물을 뿌려주니까 오아시스 맞네요.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중심을 기관이, 잡아주는 것 여기밖에 같아요.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헌법기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진짜. 이게 이번 가처분 결정 굉장히 강력한 실효성을 갖는 게 사실 본안 소송을 하는데 50일 통상적으로 50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서 그러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새로운 대통령이 2명을 지명을 해버리면 사실 이거는 사실상 무효화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사실 이제 가처분은 말씀하신 대로 본안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 건은 시기적인 것과 물리면서 사실상 종국적인 결정이 될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거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마은혁 주심이 사실은 이랬대요. 원래가 지정재판부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거를 하기로 했었대요. 마은혁 주심, 김형두 재판관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 이 3명의 지정재판부에서 원래는 이 판단을 하기로 했었는데 마은혁 주심이 이거를 각하하지 말자.
이거는 말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전원 재판부로 넘기게 설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중심이 참 확인할 수 중요하다는 있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안 재판은 아까 말씀드린 하신 대로 수개월 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처분을 인용해주지 않으면 사실 원래는 18일 날 인용될 거 그 18일 날 결정이 날 거라 그랬는데 엄청 빨리 났잖아요. 그것도 빨리 결정 내려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라고 하는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명을 이제 해놓은 상태인데 본안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조금 전에 이제 김한 기자하고 의견하고 좀 이렇게 맞춰봐야 되는 게 새로운 대통령이 이미 지명돼 있고 본안에 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명 철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두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선택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명 철회를 대통령이 할 수 있죠. 그걸 인정하고 권한대행이 자, 그걸 했다는 거. 권한대행이 했다는 걸 인정하면 철회를 해버리고 두 사람을 없애고 그리고 새로운 두 사람을 지명하는 과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본안까지 보고 그 모르겠고 지명을 두 사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좀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고 법리적으로 따져야 한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덕수에 대한 조치는 탄핵도 있고 뭐 사퇴하라고 이렇게 요구가 막 본물처럼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것이 직권남용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수처 수사 본인의 권한도 아닌데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어. 아까 제가 변호사 비용 말씀드렸던 것도 이게 만약에 총리실에 있는 변호사가 뭐 수천만 원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국고도 지금 낭비하고 있는 이 행위를 본인의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지명된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특히 이완규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물이지만 이 두 사람은 또 뭐예요? 동의를 했으니까 지명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긴 손해도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한테 빨리 손배소를 한덕수한테 해라. 너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 이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냐면 네. 한덕수는 이제 사법 처리를 해야 하는데 네. 과거에 해왔던 내란과 관련된 것 또는 위원에 대한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까? 당장이라도 이 사람을 법적 조치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 조치해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금 끌어오르는 공분을 어떻게 사귈 길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강성원님께서 헌재 보면 힐링이 되네요. 빈매님도 헌재 덕분에 계속 살아갈 희망이 생깁니다. 헌재는 살아있네 다행입니다. 김재필님 말씀하셨고요. 세바스티안 안님 본안에 가더라도 한덕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다 맞는 말씀이라고 지금 생각하고요. 한덕수 씨가 그동안 행해왔던 그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이상한 행동, 위헌적인 조치를 이번에 만장일치 재판관들의 의견으로 너 또 잘못했어.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혼내준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직권남용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죠. 보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검증 과정이 사실상 없었다라는 거가 국회에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약간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재가 오늘 그 지점을 지었겠지만 시간만 가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공표 즉시 공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기간은 어차피 보장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이 한덕수 행위는 그러니까 네. 저는 충분히 뭐 처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직권남용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이 인정이 되려면 직무 권한 범위 내의 일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재판관들이 얘기하는 거나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헌법재판관의 대통령 지명 몫을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그게 대행의 권한 범위 권한이냐? 내냐, 이제 이 부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권한이 아니면 직권남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제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걸 업무방해로 해야. 자신의 권한도 아닌데 자기 업무라고 착오해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으니 민심으로는 정말로 중형을 선고해야 되지만 그러나 현실 법정에서는 업무방해죄로 반드시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만약 그거 안 되면 저도 하나 저 제목 추가해 드릴게요. 예. 이건 내란 행위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헌 논란이다. 저는 어쨌든 직권남용죄를 좀 다시
다시 개념 정의해야 된다. 이걸 사실은 이제 판례나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됐는데 직무 권한 범위 내냐 바뀌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다 반복되죠. 보니까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아무런 직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처벌할 방법이 그렇죠. 없어요. 직권남용이 아닌 게 되죠. 그래서 국정농단이- 직무 권한 범위 내이냐 아니냐 이거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노영우 여사 방송 제가 이 패널로 나와서 할 때 이제 제가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왕규 임명을 했을 때 제가 용산 쪽 취재를 해서 이왕규가 원치 않은데 뭔가 지금 죽을 줄 알고 불구덩이에 뛰어든다. 본인이 흔쾌히 동의한 바가 없다. 누군가 바깥에서 기획을 했는데 왜 이왕규가 이걸 받느냐. 본인은 가처분에서도 죽을 수 있고 본안에서 죽을 수 있고 다음 정부 들어서면 얘기 못하고 오히려 형사법으로 처벌이 되어서 헌법재판관이 감방 가는 수가 생기는 이것을 맡을 리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받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취재를 해서 실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나와서 약간 울려고 했습니다. 하도 공격을 많이 하니까 울컥했거든요. 이완규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완규 꼴을 한번 보시라고. 이게 뭡니까? 사실 너무 창피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9일째. 자, 내란에 이미 저 주요 종사자로 들어가 있는 자가 택도 아닌 이런 걸 받아서 지가 헌법재판으로 갔다가 9일 만에 완전히 개차반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지 인생이 없어요. 서울대학 다니면서 학생운동 지하석걸에 들어가서 군부 독재를 타도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정치해야 한다고 한때는 생각했던 인물이 정말 검찰주의자가 되어서 와 있는데 인생 끝판에 이게 뭐냐고. 이 기획을 누가 했어요? 윤석열이 했습니까? 김건희가 했습니까? 아니면 김주현 민정수석이 보고를 해서 누군가 컨펌을 해준 거예요. 이런 무슨 작당 같은 일을 벌려놓고 마지막에 이 비참해지는 거를 보고 있자면 정말 이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네.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당신들을 이렇게 부르겠다. 너희들이 개돼지다. 이렇게 저는 불러야 한다고 봅니다. 네, 추천 코드님께서 진짜 권한 대행들 때문에 아주 속 터져 죽겠습니다. 전 국민이 손해배상 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정치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셨는데 진짜 한덕수 씨뿐만 아니라 최상무 씨도 오늘 또 정말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쪽팔려. 너무너무 진짜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린 네. 거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정상화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늘 또 한덕수 그 대행에 지명하지 않았단 말에 대한 또 해명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했지만 지명은 아니다라고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장관님은 모르신다는 얘기죠?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등 과정을 거치도록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그 자료 준비를 한 다음에 의회로 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도대체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에 맞는 사람인지 너무 궁금한 게 뭐 물어보면 모릅니다. 법은 모릅니다. 신문도 안 봅니까? 안 봅니다. 뉴스도 안 봅니다. 지금도 잘 모릅니다. 지금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저분은 왜 저러는 거죠? 제가 저기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한 번씩 한 사람 아닙니까? 네네. 제 경우 그러면 방금 그 표정 보십시오. 저렇게 딱 이렇게 목소리가 좀 낮으면서 기가 좀 죽은 듯 하면서 그렇게 중언부언 하려고 하고 뭐 억지로 좀 변명하려고 한다 이런 게 아닌 저런 식으로 딱 답변하는 건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예. 그러니까 제일 아주 그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제일 좀 이렇게 꿀밤에다 얄밉죠. 딱 한번 때리고 싶은 딱 그런 전형적인 마컬리 씨님이 박성재 장관은 바보놀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양반은 나올 때마다 뭐 모른다 모른다밖에 안 해요. 모르세 전문이 모르세. 맞아요. 예, 전문 모르세. 저 전략이 근데 국회에서 통하잖아요. 예를 들면 기억해 보시면 예전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청문회에 나와서 모른다 나는 우리가 알기로는 삼성이 국정원보다 정보가 빠르다고 하는데 그냥 그날 하루 이제 바보놀이 하고 들어가서 이제 본인은 모르쇠 전략으로 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대정부 질문할 때 나오는 장관들 중에 그 전략을 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랑 관련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핸드폰은 또 그렇게 기가 막히게 빨리빨리 바꾸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 네. 죽을 일은 아니에요. 네. 저게 죽을 사실은 일은 안 해. MB 때만 해도 싸웠어요. 국회의원들이랑 대정부 질의하면. 마지막에. 그럼요.
그 그때 박근혜 다짐하고. 때까지만 해도 저렇게 몰아치면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뉴라이트 한참 막 그러면서 이제 확신범에 가까운 태도를 가졌던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확신도 없는 거야.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이익 집단으로 완전히 뭐 저 사람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안 되는 정치 시대를 타면서 정말 최소한의 확신이 있으면 저렇게 바보 행세 못 해요. 저 똑똑한 사람들이 저 자리까지 올라갔을 텐데 일관되게 팀워크야 바보 행세가. 저거 자존심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 대통령 탄핵 될 때 내가 알아서 알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안 돼요. 나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이러면은 죄를 물을 수가 없었거든요. 바보한테는 제일 네, 그래서 바보 전략을 지난번부터 썼어요. 사실은 우병우 때부터 썼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중인데 아 진짜 너무 명구스럽기도 하고 정말 부끄럽기도 한데요. 정기현 대표님 왜 오늘따라 말씀이 좀 적으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아는 분이거든요. 이왕 성품이 어떤 박성재? 분인지도 근데 모르세 맞지 그럼 아시. 바보는 아니죠 원래. 모르세. 원래 모르세 아니죠. 아니잖아요. 모르세. 장관이 바보일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것보다 윤석열이 저질러놓은 악행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냐. 물론 이제 동조한 사람도 같은 공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순간에도 본인 살겠다고 이완규 죽였잖아요. 그 이완규는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평가를 떠나서 이완규 지금 완전히 죽었죠. 함상훈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지만 자, 이 사람 죽여놨죠. 그리고 지금도 어떤 또 술수를 써서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에 자, 부하들, 군인들 지금 다 죽여놨죠. 11명 지금 감방에 전어놨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나와 있고. 옆에 같이 몸담았던 장관들 제가 실제로 들어보면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평가를 하기 싫다는 것은 속으로 어떤 말입니까? 괜히 들어가서 인생 완전 망쳐버렸는데 마지막까지 책임을 더 지고 혼자 덮었을 게 있으면 찾아서 오다를 내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안 죽고 살아서 옆에 있는 놈을 괴롭히고 너 덮어서 너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을 못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둘이 살아보겠다고 지금도 작당을 하고 공모를 하고 뭔가 오다를 내리고 있다라는 흔적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한덕수에 대한 지지율이 보수 진영에서 이제 1위를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문수 전 장관을 제치고 한덕수 지지율이 계속 높게 나오는 이유 지금 화면 보십니다만은 29.6% 그리고 21.5%가 김문수, 한동훈 14.1%, 그 뒤를 홍준표, 나경원, 오세훈은 이제 사퇴했고요. 이렇게 좀 줄줄줄줄 범부서 후보 적합도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여론조사한 내용이 2025년 4월 오늘 15일인가요? 어제 이제 발표가 되었었는데 왜 저럽니까? 그럼 한덕수 씨는? 제가 거꾸로 그냥 한번 할게요. 제가 아는 어느 회사에 부탁해서 한번 조사시켜 드릴까요? 누구를요? 저걸 한덕수가 2등으로 가고 김문수가 한 30% 넘게 가고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질문자하고 다 따져봐야 돼요. 제가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저게 한덕수가 갑자기 범보수 후보로 저렇게 갔다고 하는 것은 질문지 다 항목을 봐야 되고 몇 명을 했는지 순서를 어떻게 돌렸는지 저기 후보가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9명이지 않습니까? 순번대로 다 9명을 똑같이 돌렸는지 그렇게 답을 받은 건지 아닌지 다 따져봐야 되고요. 정 명태균 씨, 대표님도 예. 명태균 그 로데이터 보고 이제 전문가 그래서 저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걸 아니할 말로 저렇게 하지 말고 국힘이 정말 필요하면 너가 가장 신뢰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한번 돌려보라고 해라. 저 결과가 나오는지 자세히 보시라고요. 저게 저렇게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누군가 기획해서 만들고 있는데 띄워놓고 있다. 간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 의도를 가졌을 텐데 그 의도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한덕수 스스로? 배우의 김건희, 윤석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짜고 가고 있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저는 당권파의 기획이라고 봅니다. 이른바 이제 당권파의 친윤 기획. 당권파의 기획이라고 보는데 이런 거죠. 친윤 당권파도 알아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근데 전국 단위 선거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선거는 해야 돼요. 그러면 전국 단위 조직을 꾸려놨을 때 대선을 치르고 안정적으로 패배하고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당권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김문수가 한덕수를? 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문수가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아스팔트 강성 지지층하고 결합도가 높기 때문에
김문수가 나왔을 때 김문수가 그런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잖아요. 자, 그거 플러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략을 짜는 사람들도 김문수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김문수는 중도 확장성도 제로고 그 이전에 최근 10년에 뭐 예를 들면 아스팔트에서 사셨던 분이잖아요. 등등등에서 보면 그나마 김문수보다는 한덕수가 중도라고 하는 키워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화합이라는 키워드, 이런 키워드들에서 조금 더 무난한 인물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나이는 더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결과물로 지금 한덕수의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가면 이제 김문수는 푹 꺼질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그 이제 느낌상. 김문수 내려온 만큼 한덕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김문수의 사실은 그 지지율이 생각보다 오래 간 겁니다. 오래 갔죠. 예, 생각보다 생각보다 오래 오래 갔어요. 갔죠. 예. 처음에 그 빨리 꺼질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아스팔트 강경 보수들이 김문수에게 계속 이제 붙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양반이, 김문수라는 양반이 대권 주자로서 적합하다 해서 계속 붙어 있었던 게 아니고, 지지율이 그만큼 대통령을 좀 옹호해주고 소신이 있어 보이니까 일시적으로 계속 붙어 있었는데 그게 좀 길었을 뿐이다. 그런데 재수 이제 그 김문수로는 뭐 이재명 대표하고 절반도 안 나오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대안을 찾던 중에 없다가 한덕수 차출론이 탁 나오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한덕수한테 지금 이제 그 양반들이 강경 보수들이 이제 옮기는 중이다. 네. 조금 더 가면 이제 김문수는 가는데, 네. 아까 우리 김 기자님 말씀대로 그 김문수는 그래서 착한, 예, 양보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또 이제 김문수를 의도적으로 좀 지지율을 더 붙들어 놓은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에는 그러면은 홍준표는 후보는 지금 한덕수가 안 한다잖아요. 네. 안 한다고 계속 연입들 막 강경하게 그래 하는데도 왜 찐윤들이 단일 안 할 사람한테 왜 그래 많이 붙느냐는 거죠. 한 30명이.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고민해 보니까 안 할 홍준표니까 더 붙는 거예요. 지지해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국힘 안에서는 홍준표가 나는 1등 국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도 지금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홍준표를 띄워서 1등 해놓고 우리 30명, 40명 찐년들이 이렇게 도와가지고 당시 1등 만들어놨는데 아니 단일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덕수하고. 그렇게 이제 압박하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찐년들이 의도적으로 붙었다, 홍준표를.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끝까지 안 하려는, 홍준표는 스타일상 안 합니다. 절대 안 할 사람인데 힘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찐년들이 잠입했다, 홍준표 캠프로. 저는 저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최 의원님 난 말씀 앞에까지 공감을 맞았는데 하는데 뒤가 좀 안 맞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어제 그 여론조사 불공정에서도 여론조사 불공정. 이제 사실상 여론조사 최근에 공정. 한덕수를 넣어서 돌린 거의 첫 번째 여론조사였는데 거기서도 사실 유의미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오차범위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 제가 그 조원 CNI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보도한 거 문항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크게 일단 그 문항지 자체는 작업 들어간 흔적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범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보느냐 해서 김문수부터 12번까지 주고 무순으로 돌렸어. 한덕수는 7번이었고 네. 그 앞에 특별히 유도 질문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 대행 그리고 총리라고 하는 권위에다가 최근 언론들이 무슨 뭐 또람프랑 뭐 전화해서 영어도 잘한다 그러고 막 하는 그런 기대 심리 같은 것들이 충분히 반영된 수치일 수 있다. 이게 저게 절대 무의미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도 일단 해보고요. 제가 질문 드리면 네네. 거기에서 국힘 지지자들 상대로 돌린 거예요? 아니면 네. 말 그대로 국민들 상대로 지금 돌린 겁니까? 이거 전체예요. 그러니까 전체 돌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지금 한덕 쪽으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 글쎄 그 역선택을 우리는 오히려 김문수 쪽으로 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인 사람들은? 아니요.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역선택보다는 네.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금 현재 당내 경선을 하면 이제 누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것인데.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예, 예. 불구하고 저게 의미 없는 아, 지지율은 아니다는 측면에서 뭐 저는 그건 동의하고요. 말씀드리는 예. 것이고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가 원초적인 질문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 저는 우리 전계환 대표가 제기했던 시나리오 중에서 대단히 난 흥미 있게 본 게 이완규 차출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완규는 재판관 차출설. 예. 예.
불과 하루 전에 통보받았다고 그랬거든.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이완규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응? 그런데 또 박지원 의원이 질의한 거 보면은 이미 한덕수가 컴백하던 바로 그 시점에 자기 뭐 부동산 관련해서 뭐 저당 뭐 근저당 그거 다 설정 다 해제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덕수가 움직이기 이전에 누군가 이완규에 대해서 준비를 오다를 했던 것이고 그게 윤석열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사실상 당을 지배하고 있고 정을 지배하고 있는 윤김 부부가 이거 판을 짜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절대 뭐 가볍게 이길 수 있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 자꾸 여러 가지 기획이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노 변호사님은 홍준표한테 왜 찐년들이 붙었을까? 이걸 그거는 좀 이해를 안 가시는데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아니다면 그러니까 홍준표 캠프에 아주 그 전당대회에서 실력을 받는 실력자 이모 씨가 홍준표 캠프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모 씨. 그러니까 그 이모 씨가 간 것은 강릉에 있는 그 이모 씨 예, 이야기입니다. 그 아주 뭐 전당대회 때마다 대의원들 장악했어. 그 양반이 가는 데마다 이긴다는 거죠. 마이다스 손이라는 그 이모 씨. 그 이영수 회장 이야기도 됩니다. 예, 예, 이영수. 그 양반, 그 양반이 냄새를 잘 맡는데 왜 그러면 홍준표 캠프에 갔을까? 네. 라고 했을 때는 뭐 좀, 예, 그러면 딱 다음 자기 당권밖에 이제 못 노리는 거죠. 그거만 제가 생각한다 이러면은. 홍준표 근데 후보가 그 정도 생각만 예. 미칠까? 홍준표- 그 아까 우리 이 대표님 예. 말씀대로 뭔가 윤건희 부부가 윤건희 이 이 사람이 끝까지 그러니까 그 이완규를 억지로 갑자기 붙인 거는 재판관 지명하게 한 거는 탄핵 유도설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덕수를 확 극적으로 떼우기 위해서 탄핵 유도설을 하기 위해서 도발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저는 뭐 끝까지 좀 경계해야 될. 예. 제가 짧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겨레 신문이나 저희들이나 지금 뉴스 타파에서 막 보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홍준표는 1등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장성철 소장은 저하고 방송하면서도 홍준표 지금 막 불이 붙었다. 올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1등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돈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왔고 명태균. 아무리 명태균에 대한 뭐 돈은 뭐 수두룩하게 나왔고요. 그 외에도 지금 막 나올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지명을 하면 지명을 하는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찌됐든 이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0.1%라도 있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돈을 먹은 것 같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정치자금법 다 걸려있고 선거법에 다 걸려있는데 아직도 더 나올 게 있대. 네. 그거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를 밀어줄 수 있느냐? 저는 지금 김문수 1등, 한동훈 이런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홍준표 씨가 될지 누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덕수 오늘 체면국이었다. 이게 정 팩트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5시간 이상 대치가 계속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니 이메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무슨 그 일부 말이죠? 자료를 오늘 대치가 이어졌고 이 대치가 이제 왜 대치하는 거냐 여기 대통령이 없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안보와 공공의 시설에서 이제 말하자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들었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대치가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사실 명분이 이제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막을 권한이 도대체 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경호처에서도 필요한 자출 말해주면 우리가 제출하겠다라는 협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일부 자료를 이미 제출 받았고 추후에 자료를 제출받는 것으로 일단 오늘은 일단락을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호처에서는 그 뭐 대치로 보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오바다. 네. 이거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예. 지금 어차피 이 압수수색이라는 게 경내에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훑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면 우리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 그냥 철수한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한테 직접 공문 형식으로 왔어요. 방금. 압수수색 관련 입장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16일 오늘 경찰 특수단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요청 자료 중에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서 협의 중임을 알려드린다. 종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대한 지금
도와주려고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임을 좀 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언론에서는 이게 그러면 대치 상태라고 이렇게 제가 보기엔 보도가 대치가 된 맞는 거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검찰이 그러니까 일단 경호처 입장이니까 전해드리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에서 영장이 정상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이 집행하러 갔는데 집행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네. 없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경호처의 저항도 있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 거냐 이 부분도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상황은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뭐 그거를 며칠 요새화 시켜서 영장을 집행을 못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경찰이 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이 영장이 가면 당연히 막을 거고, 그러면 검찰은 모양새를 구기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겨준 거예요 검찰이. 그리고 결국엔 검찰이 원하는 정상적인 영장을 받아왔는데 이 영장대로 집행을 못하고 임의 제출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같은 게 아니라 검찰이 또 말하자면 수사에서 실패를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검찰이 일정 정도 자초하는 상황이죠. 자, 검찰이 수사 실패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합수본은 경찰하고 경찰이요. 공수처에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성훈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치가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달 말까지 근무를 하고 사퇴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무슨 사유가 있을 텐데, 바깥에서 볼 때는 경찰에서는 들어갔는데 안 열어준다. 그래서 대치 상태라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경호처에서는 그게 아니다. 서로 협의하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내부에서 상당한 충돌이나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 따져봐야 된다. 김성훈이 여전히 살아있고 힘을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좀 논리적인 접근 아닌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성훈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여러 가지 팩트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이달 내로 사퇴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이 관사의 외부인 여성을 함부로 들이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김성훈에 대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구두로 통보했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본인이 경호처를 그만두겠다고 한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이 그게 뭐 갑자기 살았다는 생기고요. 겁니까? 뭐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까? 뭐 김 차장 관사에 외부인 여성이 혼자 머물고 있었다. 머문다는 거는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왔다 갔다 저한테 너무 자주 물어보지 했기 마십시오. 때문에 죽은 건 아니죠. 살아 있었겠죠. 근데 이게 네. 제가 아까 이제 수사기관이 일정 정도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애초에 1차, 2차, 3차를 실패를 했는데 영장 집행을 3번이나 영장을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걸 털어옵니다. 사실 그게 특수부의 방식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말하자면 그게 뭐 정상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는 그런 방식을 동원을 해서 어쨌든 본인의 기관이 받아온 거에 위신이 상하지 않게 행동을 해요. 그래야 말하자면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되게 순수하게 우리 순수 대련만 해봅시다. 우리 영장을 받아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는 걸 이미 확인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으로 또 들어간 게 문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그게 김성훈 관저 얘기가 일부 그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지난 2월 3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 경호처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때 이 김 차장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관사도 같이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관사에 전혀 보고되지 않은, 전혀 적이 없는 외부인 여성이 혼자 머물고 있었다. 아마 일시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권한, 경호뿐 아니라 이 기밀 유지, 안전 관리가 중요한데, 어쨌든 이 김 차장이 머무는 그 관사에 말도 안 되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여성이 살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행위잖아요. 기재부 훈령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이 사실을 통보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김성훈 사장은 지금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 700명 중에 500명이 연서해가지고 좀 나가라 지금 그런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끝까지 버티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3월 21일 김성훈의 영장 심사 때 있었던 발언이 참, 그걸 지금 들어보면 참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뻔뻔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싱크를 한번 준비했으니까 들어보시죠. 숭고한 임무를 충성을 다해 다 하시겠다 답변한 것 뿐인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숭고한 임무를 충성을 다해 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외부 여성은 자기 관사에 머물고 있었는지,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하다 이 사람은, 이 생각이 드네요. 순고한 인물하는 게
노래 부를 직원들 뽑고 도열시키고 풍선 날리고 그러니까 날리고 풍선 이런 건데 하여튼 뭐 묘령의 여인 뭐 하여튼 뭐 그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뭐 묘령의 여인도 그런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항기해야 될 어쨌든 본인은 부분이 부인하고 있답니다. 네, 네. 뭐 부인을 하겠지만 그 비하폰 1,300개 있지 않습니까? 네. 비하폰 1,300개. 과연 이제 공직자들에게 그 1,300가 맞다면 공직자들에게 과연 몇 개가 갔고 비공직자, 노상원 같은 오비들, 또 군인 출신들, 퇴역한 군인들 또는 뭐 하여튼 이 개수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특히 이제 공직이 아닌 사람들한테 간 것이 결국은 내란 그 업무, 네. 기획, 가담했던 그 주동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하폰 서버를 그 이제 확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삭제한다고 해서 복구를 못 하느냐? 복구 못 한다는 소리 다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기수는 복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반드시 해야 되고 검찰 그러니까 계엄 당일날 선관위에 부장검사 2사람이 출동하려 했다. 그걸 확인된 거 아닙니까? 출동했다는 거죠. 도착까지는 안 했는데. 도착까지는 안 했는데 출동했는데 뭐 하여튼 중간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 네.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메인 서버는 이제 뭐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비아폰 누구로 갔는지 이거 뭐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설도 있으니까 일단 압수를 해보면 다 나올 거고 오늘 저 자리에서 압수를 못했고 이미 제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더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지금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가서 받으려고 했는데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이걸 현재로서는 일단 막을 수밖에 없었던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을 가능성 그런데 내부에서는 정말 해프닝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김성훈과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성훈과 생각이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한 묶음이 아니라 여기도 역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 같은 게 존재할 수 있고 거기에 무력을 통해서 압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철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좀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네. 무슨 일이 그 안에서 벌어졌다. 벌어지고 그 있다. 여인과 혹시 증거인멸 관계 있는 거 아이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증거인멸 왜냐면 전문가가 상상적으로 들어가서 일이 마침 또 여성이 상상적으로 일이 계속 계속 벌어지고 들어가려고 있는 하면서 거고. 아유 정말 별별 일이 다 별별 있으니까 상상을 별별 다 얘기가 해야 다 나옵니다. 네 어떤 분이 아유 내가 대통령 할 거 잘못했다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안한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전부 다 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최상목 거짓말. 진짜 황당무계했죠. 이 싱크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최근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2024년 6월 24일 갤럭시 Z 폴드 5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로 바꿨고 이것을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에요. 이거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부분은 제가 송곳을 생각합니다. 아 지금 저분이 왜 바꿨냐 그랬더니 아 제가 까먹었다. 근데 저 발언하고 난 다음에요. 중앙일보인가 어딘가에서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 당시에 2만 건에 넘는 문자 폭탄이 쏟아져서 저분이 핸드폰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 핸드폰만 바꾼 게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번호를 바꿨다는 게 바꿨더라고요. 드러났지 네, 않습니까? 1월 달에, 네. 1월 달에. 근데 그게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통과되고 난 다음 시점부터 이제 1월까지 사이에 이 핸드폰 전화번호 자체를 바꿔버린 일이 벌어져서 도대체가 뭔지 게다가 문자 폭탄이 와가지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바꿨다가 핸드폰을 교체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습니까? 2만 통이 나온 문자 폭탄에 대해서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나는 이 동네에 있는 이 국무위원들이라는 작자들이 뭐 입만 열면 전부 다 구라를 치는데 정말 뭐라고 지금 할 말이 없어요.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이 전화 유심이랑 기종 바꾼 것도 문제인데 전화번호 바꾸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이전 번호를 바꿀 번호로 생각을 해서 하죠? 오. 그게 또 도피하는
경우에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또 말씀들을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번호만 바꾸는 거하고 기계 바꾸는 거 완전 히 달라요, 차원이. 이게 그러니까 계엄 전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의 어떤 이제 말하자면 김건희 국정농단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게 휴대전화를 안 바꿔서 발생한 일인 것처럼 설명을 하면서 맞아요. 본인과 그 김건희 휴대전화를 바꾸겠다고 해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전화번호도. 큰 선심 수준이시. 네, 그게 먼저 한 거예요. 윤석열이 그렇게 내가 명태균이랑 연락 주고받고 뭐하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라고 설명하고 전화번호를 바꿔서 증거를 인멸하자라는 거를 말해버리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외에 지금 최상목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전화번호를 2번 전화를 2번 바꿨다, 3번 바꿨다 이런 사람들이 12월 달에만 지금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엄청나게 10명이 많아요. 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저들만 그러겠습니까? 군으로 가면 더 심할 겁니다. 예, 지금 군은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은 예를 들면 영관급 장교 이상들에서 전화번호 바꾼 사람도 얼마나 되는지 이걸 따지면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계엄 이후에 지치지만 이 사람들이 동조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맞아요. 아니 그리고 삼성 그 폰 얼마나 비싼데 그걸 6개월 만에 바꿉니까? 네. 그리고 울트라에서 폴더로 바꾸면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바꿨나 기억이 안 나는 이게 저 사람 경제부총리예요. 경제부총리가 할 얘기입니까? 공부 제일 잘했다던. 저기도 저 바보 행세 지금 하는 시리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형 바보 행세가 생존형.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바보 행세도 수준이 있는데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은 숫자를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률이든 물가든 이런 거 관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한다. 2달, 석 달 전의 내용을 그것도 자신의 전화기를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기억을 못한다. 이 사람한테 대한민국 경제를 맡겨놓고 있으면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새로운 탄핵감을 찾으셨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를 위해서 그걸 탄핵해. 까먹을 정도라면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 살기 위해서 거짓말 시켜도 차라리 이러면 정직하잖아. 까먹었다고 하는 이 자에게 경제를 맡겨놓고 이 사람이 미국 가서 뭘 한다. 통상 전문가다. 지금 다음에 간다면서요. 네, 미국 간다고 나왔죠? 좀 속이 울렁거리더라도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네. 얼마 전까지 이 사람 대통령 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이야 잘 나가네. 이제 경제 최상목이네. 4K 들어봤습니까?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제 지금 경제 살리고 하면 F4. 최상목 F4 자 이런 것들을 참 저도 똑같이 까먹고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자예요. 마치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움직였던 자가 지 휴대폰 바꾼 거 기억을 못한대.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면서도 얼굴 색깔 한 개 안 바뀌잖아요.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 처벌 안 받으면 끝이니까. 아유, 게다가요 오늘 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깜짝 기자를 폭행했습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 취재하러 오셨어요? 지금 한 말씀 누구 취재하러 오셨어요? 국민께 죄송하다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습니까? 나를 취재하러 왔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가 아니에요. 뉴스타파는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제 손목 감정적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 사과해 주십시오. 아니 너희들 여기 있어. 도망 못 가게 언론의 자유 잡아. 없습니까? 뉴스타파는 언론 아니에요. 그건 지라시지. 저게 뭡니까? 저게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금 현 주소입니까? 그 기자의 손을 잡고서는 강제적으로 20m 이상 데려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언론 아니고 찌라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기자들이 이거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혈압이 올라서. 이거 보고 아까 깜짝 놀랐는데 저는 전 너무 놀랐어요. 뭐 사실 예를 저도. 들면 취재 거부를 포함해서 출입 기자단이 강경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양분이 취재를 하러 온 기자 그리고 본인도 그 매체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데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상황을 연출하고도 오히려 본인이 당당해요. 아니 그리고 도망까지 못 가게 도망 못 가게 저 하라고 영상을 보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더 하려고 하는데 보좌관들이 말립니다. 그만하시자고. 세상에. 그러니까 보좌관들은 처음부터 안절부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역력해요. 근데 본인이 계속 미디어 담당만 찾고 자꾸 끌고 가는 와중에 사과하라고 하니까 너는 나를 취재하러 온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너를 여기서 추방시켜야 돼. 너는 격리돼야 돼. 너는 취재하러 온 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면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뭐라 그럽니까? 거기 막고 서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못 가게. 못 가게. 그러니까 마치 도망 못 가게 잡으라고. 무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자기가 현장에서 잡은 것 같은 태도를 하는데 저런 사람이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냈고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2번째로 의석수를 가진 당의 원내대표라는 게 진짜 놀라운 지경이고 저게 저러고도 세상에. 진짜 좀 말이 안 나오고. 일단 저희 이명주 기자님은 형사고소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도 내지는 기자협회 출신
기자협회 차원에서도 또 뉴스타파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저기 저도 뭐 저기 저 국회 아닙니까? 국회 아닙니다. 예. 국회 그러니까 아니에요. 국회 네. 안에서 네. 출입하는 기자를 저런 식으로 폭행을 하는 거는 저는 상상도 할 수 진짜 없다고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여야를 떠난 문제입니다. 네. 떠난 이게, 문제인데 이게 뭐 완전히 윤석열을 완전히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사 단전 단수 소방청장한테 이제 그 지시 내렸지 않습니까, 이상민이가. 그러니까 언론을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한테 더럽게 오염이 돼가지고 맞아요. 평상시에 이 해서는 안 될 경각심조차도 거의 다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저 민주주의 의식이라고는 지금 이제 거의 망각해가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참 심각합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이 많이 복잡한데요. 원래 저런 일이 생기면 기자단 전체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야죠, 저항했던 당연히.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네. 박정희 시절입니다. 박정희 시절에는 비록 독재 치하였지만 적어도 기자들이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똘똘 뭉쳤어요. 그러니까 이념으로 갈라지지 않았었어. 그때는 기자 바닥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자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박통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취재의 안전 보장과 기자 어떤 그 안녕을 위해서 다시 만든 건데,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리고 뭐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지만 제일 나쁜 게 이게 이념에 따라서 쟤들은 저렇게 당해도 돼가 어느 정도 그게 안착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를테면 어느 언론사를 압수수색 들어가면 전체가 방어해줬거든, 옛날에는. 근데 저기 되면 쟤들은 들어가도 싸. 이를테면 MBC 기자가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비행기 못 탔어. 그러면 비행기 못 타면 되게 불편해요.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다 기자들이 자기한테 미국에 다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동 대응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없어졌어. 그건 정말 유감스럽고 네. 그때 한겨레랑 경향만 안 탔죠. 안 타가지고 되게 고생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하고요. 지금 뉴스타파에서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상해 당했죠. 그래서 폭행, 명예훼손, 지금 찌라시라고 한 부분 모욕이기도 한데 여하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다행스럽네요. 뉴스타파가 한국 기자협회 소속이래요. 그래서 기자협회랑 언론 노조에서 공동 성명 내고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여하튼 좀 기자 사회가 무너진 도의를 좀 네. 회복하는 저는 기회가 뭐 됐으면 황명수준이 좋겠습니다. 아니라 내일 기자협회장과 언론노조 위원장이 항의 방문을 해서 어떻게든 사과를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기자들이 반성해야 돼요. 저렇게 사실은 쫓아다니면서 인부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근데 하고 싶은 말만 딱 듣고 해야 될 질문도 안 하는 와중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실에서 알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뉴스타파의 일방적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우선 뉴스타파 기자의 행위는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었습니다. 위협이었어.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리한 취재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 행태입니다. 또한 취재 목적과 무관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무단 촬영한 것은 국회 출입 규정 및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방어적 차원에서 국회 방호과를 인계하여 출입 제한 조치를 직접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허위 주장과 무리한 취재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분은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뭐 국회- 막 고발할 논리를 그냥 이런 전 이 고발 들어간다 원내대표실에서 알려온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그 논리로 보면 그러면은 네. 취재 기자들이 접근해서 물어보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국회의원회관이나 국회 안에서 모르겠네요. 의사당 안에 있습니까? 제가 저는 그 이야기 처음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제가 저기는 맨날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던 곳이기 때문에 네. 알아요. 기본적으로 그 의원실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사실 프라이버시가 인정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의원실 안에 들어갈 때는 동의를 구하고 사실 내부 촬영하는 것도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기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로비예요. 그 공공의 건물의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저기서 기자가 묻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 근데 왜 손을 왜 잡는 거지? 네, 로비입니다. 이천 통로예요, 로비는 통리. 네, 저기서 네. 손을 왜 이천로비는 잡죠? 모든 일반인들도 그럼요. 자유롭게 네. 다 출입할 수 있는 네. 곳이기 때문에
기자가 뭐 취재할 수 없는 위치에 와서 뭐 신체를 위해를 가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 저 기자가 신체 위협을 가한 게 제가 볼 아니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손을 막 잡은 거 아닙니까? 자, 손을 잡고 저렇게 끌고 갔다는 것은 네. 자, 그렇게 보입니다. 끌고 네. 가는 것처럼 보이는. 야, 잘 됐어. 너 이리 와봐.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기다려. 방어과 연락해. 이거 왜 내한테 무단 취재를 해? 이 기자 어떻게 조치해?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왜 이렇게 끌고 왔냐가 아니고 뭔가 결심을 하고 이 여성 기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기 그런 의도가 보세요. 이제 저 보이는 사진 거고. 보시면 꽉 쥐어가지고 지금 저 피가 안 통해서 시뻘겋잖아요 손목이. 예. 저 여성들한테 지금 아직도 지금 뉴스타파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여기 손자국이 있고 통증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요 질문이 국민께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인데 저게 뭐가 위협적인 죄송하신 겁니까? 질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주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사람이니까. 저 현수막의 의미가 뭐냐?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성동의 평소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아, 야 그래요? 뉴스타파 싫은데 뉴스타파 기자가 와서 물어보는데 너 잘 걸려서 이리 와봐. 너도 혼나봐.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 있어봐 하니까 옆에 보좌관들이 말리죠. 이거 큰일 날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두말할 거 없습니다.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이 특정한 언론인을 기자를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이걸 나지, 지금 난리 거꾸로 납니다. 물어보면 그런데 이들은 이런 짓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오히려 이 기자가 잘못한 것처럼 거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먹히는 사람이 아마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더구나 기자한테 취재 중인 기자를 재폭행하면서 뉴스타파가 무슨 언론이냐 찌라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조선일보가 무슨 뭐 8만 대장 뭐 또 뭐 화장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적어도 공적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자 앞에서 그러면 안 되고 뉴스타파는 술자리에서. 언론이 아니에요. 찌라시예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한번 다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저 언론이 뉴스타파가 어느 정도 지금 국민들한테 진실 신뢰감을 보도를 하고 있는지 갖고 있는 평가를 매체인데. 받아보면 알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신뢰도가 높습니까? 뉴스타파가 신뢰도가 높습니까? 이런 질문 던지면 아마 뉴스타파처럼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권성동은 저 질문을 그렇게 하지 말고 보수 언론 다 불러서 자기 가까운 거 잘 써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다 한 물어보라고 하세요. 야 뉴스타파가 찌라시 아니냐라고 하면 아마 기자들이 속으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차라리 뉴스타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그럼요. 쓰고 싶어도 쓰지도 못하는데 뉴스타파가 그래도 언론인의 역할을 해서 우리 자존심은 좀 지켜주지요 라고 하면서 권성동을 속으로는 더 욕할지도 모릅니다. 저 연장선상에서 그냥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 미수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한테 좀 껄끄러운 매체. 배제하는 상대는 거잖아요. 제압당해야 되고 제압해야 되고 또 뭐 무력이라도 해야 되고 자기를 껄끄럽게 하는 언론도 없어져야 될 존재들, 사라져야 될 존재들, 찌라시 같은 존재들. 그리고 그게 조금만 더 확대하면 언론 출판 자유 다 금지했던 포고령, 윤석열식 포고령.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했던 윤석열식과 조금 더 나오면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실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공지를 해왔습니다. 오늘 16일 뉴스타파의 일방적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우선 뉴스타파 기자의 행위는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었습니다.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리한 취재 행위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 행태입니다. 또한 취재 목적과 무관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무단 촬영한 것은 국회 출입 규정 및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방어적 차원에서 국회 방호과로 인계하여 출입 제한 조치를 직접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허위 주장과 무리한 취재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참 진짜 오늘 저래놓고 자기도 모이가 폭탄 좀 맞히면서 오늘 봤지? 야 우리 이렇게 해야 그래도 언론이 또 받아주지 이런 말을 혹시라도 보좌관이나 측근들이 하지 않을까 참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권성동 전혀 국민들을 의식하거나 겁 안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윤석열을 만든 사람 아니에요? 장본인이고 지금도 국힘이 내란 정당으로 해체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큰 소리 치면서 평소에 내가 앙심 가지고 있던 불만 가지고 있던 언론사 취재하러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또 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국힘의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다. 이거 지금 기억해 놓고 국힘이 뭐 후보를 한덕수를 만들든 한덕수 할아버지를 만들든 이것은 단죄나 심판을 통해서 국민들이 평가해 주는 것밖에 없지. 네. 조금만 기다려라. 50일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받아 적은 언론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여기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너무 힘들게 지금 홀로 싸우고 있는데요. 이 건이 그냥 이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사람을 어디서 만났지? 지갑이랑 핸드폰은 또 어디에 뒀지 하는 고민이 늘어나고 점점 저하되는 인지력과 기억력이 고민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모두 집중해 주십시오. 기억력과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포스파티딜세린부터 아연,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최초로 개발한 삼채뿌리 추출물 분말까지 들어간 일양약품의 두뇌기억 플러스입니다. 일양약품이요? 와, 엄청 유명한 기업이죠. 백세 시대에 꼭 필요한 두뇌 건강관리,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두뇌기억 플러스는 저녁에 2캡슐만 드셔주시면 된다고 하니 정말 간편합니다. 스펙스 입점 기념으로 두뇌기억 플러스 한 박스를 정가 75,000원에서 무려 49% 할인한 38,9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꼭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할인과 신규 회원가입 시 2,000원 추가 할인되는 쿠폰 혜택까지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무료 배상과 함께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도착 보장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링크를 꼭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거나 술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을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줄 때요, 이 두뇌 치료제, 지금 말하는 저런 저하된 인지력 개선과 관련된 그런 치료제들을 넣어서 처방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들 미리미리 이런 두뇌가 정말 망가지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두뇌기억 플러스 스스로 한번 복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혜택은 최대 48만 원이고요. 휴대폰 구입 시 혜택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정수기 렌탈 시 혜택은 최대 30만 원이고요. 알뜰폰이나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입니다. 최상목 전 대행이 이번에 핸드폰 바꾸고 전화번호 바꿀 때 이런 혜택을 이용했었으면 좀 경제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자, 23년 동안 60만 명 이상이 가입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983억 원 이상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한 그런 기업이죠.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 현금으로 사은품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사보다 적은 사은품을 받을 경우는 차액 150%도 보상해드립니다. 만약에 현금 받기 싫으시면 55인치 삼성 TV로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고 하죠. 전화 상담은요. 1670-2571, 1670-2571입니다.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책 내고 있습니다. 변호사 노영희의 기록. 텀블벅에서 지금 펀딩 하고 있고요. 또 후원도 아이고머니나 후원도 괜찮습니다. 후원도 지금 받고 있으니 혹시 여력 계시는 분들 들어가셔서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계속 모금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고 모금액 원래 보다 지금 굳이 많이 모여요. 400% 이상이에요. 저희가 300만 원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많이 오늘 하고 어제 많이 1인 한도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보통 얼마쯤 내면 됩니까? 저도 바로 가입하면 기본이 2만 원, 2만 책값이 원이니까? 2만 원이니까. 예. 그리고요, 만약 10건 이상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캐리커처 전문 화백이 캐리커처도 그려드리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너희 변호사의 기록 본인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제가 일단 진행할 때 오셔서 뭐 팍팍 했을 건데 제가 진행할 때 하는 것처럼 너희 변호사의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희들이 흥분하면서도 내지는 열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해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로, 정상적인 국가로 계속해서 잘 발전하고 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하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민입니다. 지금 잠깐 자신의 당략을 위해서 본인의 소임을 잊어버리고 이상하게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몇몇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것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하고요. 네, 오늘 역전의 용사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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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